전체에서 이제 논의하고 있는 지식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제 예측적 알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예측적 알미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첫째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일단 대비적으로 보면 예측적 알미 있다면 설명적 알미도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주머니로 찰 수 있는 좋은 암 중에 어떠한 변화를 설명하고 이제 예측을 주는 그런 종류의 암 그런 것들만 다 모아서 이제 이런 설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좋은 암은 이제 어떤 한계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때 다 종적으로 예측적 암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그거 그 흥미로운 질문인데 이제 이렇게 봐요. 이제 그 제대로 된 알은 모든 그 상황에 대한 시공간적인 관계가 어떻게 합법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그 연결의 틀을 보는 거예요. 그 시공간적인 모든 변수가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느냐 연결되어 있냐 이거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이 알의 그 구조적인 체계적인 알미 형성이 되는데 예측적 알미라고 하는 건 그 중에서 특별히 일부를 따로 이렇게 그 가시적으로 엮어 놓은 건데 뭐냐면 우리는 암 중에서 미래를 알고 싶은 미래는 직접은 모르니까 알고 싶은 우리의 그 알의 욕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초점이 거기 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시간 변수로 펼치면 이게 예측적 알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변수로 이렇게 펼쳐서 그 엮어진 알을 보면 그러면 이게 체계적으로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시간이 이렇게 되면 미래 시간에는 어떻게 간다. 그래서 예측적 알미 형식으로 우리가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측적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과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전체의 구조냐 하는 것의 이해가 전제가 돼서 그 중에 시간 변수를 명시적으로 추려내고 보는 것이 예측적 알미예요. 그러니까 예측적 알미 되기 위해서는 이 전체적인 이 이론 체계의 인과적인 구성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중요한 알은 바로 그런 파악 속에 있는 거예요. 뿔뿔이 떨어서 여기 이거 있고 여기 이거 있어. 이건 큰 뜻이에요. 이게 있고 이거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관계가 있고 이건 어떻게 관계가 있고 그 관계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제대로 된 우리가 희망하는 알미인데 그 구조가 어느 정도 성공이 돼야 예측적 알미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측적 알미 가능으로 확인이 되면 그 안에 이미 그런 합법직성이 그 안에 파악이 된 알비다. 이렇게 공간적으로 여기인데 저기는 어떻게 돼 있을 거다. 물론 그것도 돼요. 그걸 공간 변수로 펼치면. 그리고 또 과거에 대해서도 과거에 대해서 펼치면 이걸 가지고 과거는 아직 우리가 지났지만 못 봤으니까 어땠을 것이다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 예측하는 행위 내지는 예측하는 뭐 그 행위를 뒷받침한 정당화 이런 거는 뭐 여러 종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주술도 그런 거고 주역점 뭐 이런 것도 일종의 그런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예측적 알미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점이라는 것이 일종의 예측적 알미지. 그러니까 뭐 점괘라고 하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근거가 있어야 돼. 점괘가 이렇게 나왔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미래를 이 점괘라는 것이 이 제시해줄 수 있는 어떤 뭐가 담겨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측을 하니까. 근데 거기 인과적인 연관은 글쎄, 근데 그 인과적인 연관을 이 사람들은 그냥 껑충 띄어가지고 이제 그 정괴가 그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보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사람이 뛰어난 그 뭐 직권이고 할까 뭐가 있어가지고 미래를 투시한다. 이런 가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 투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가정을 성립할 때에 이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미래를 많이 예측했다.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뭘 가졌냐? 아마 자기 나름의 뭐가 있었을지도 모르고 뭐 한데 어쨌든 다 그걸 시도를 해요. 시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에 바탕을 둔 합법적인 법칙, 상태 변화의 법칙이 제대로 된 거냐, 검증된 거냐, 안 된 거냐. 여기서 그 차이가 나는 거지. 검증되지 않은 걸 가지고 해보고 우연히 몇 개만 썼다고 해서 이 사람 신통하다. 이거는 그건 학문이 안 돼요. 근데 몇백 번 봐도 이건 틀렸다고 하는 법칙이 거기서 확인이 돼서 그걸 기준으로 할 때는 이게 이제 제대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예측적 알음. 그렇다고 해서 100% 이건 진리고 이건 100% 허위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 그러니까 진리에 굉장히 가깝다. 왜냐하면 이게 검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지나면은 또 허점이 발견될 수 있어가지고 더 나은 걸로 바뀔 수도 있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것이 가장 신빙할 만한 원리다 하면 그걸 바탕으로 한 예측적 알미 그것이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거는 근거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믿음에 불과한 거고 미신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걸 이제 구분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은 거기서 합법칙적인 합리적인 원리를 제대로 찾아내고 그 원리의 바탕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우리 기준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최초로 아주 중요한 성공을 한 거는 뉴턴의 고정력학. 이게 지금도 우리가 하늘의 모든 전체 움직임 다 미리 예보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 되는 거거든. 점쟁이들이 그거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면은 달에도 사람이 갈 수도 있고 화성에도 이것까지 다 그 같은 원리를 가지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어느 점쟁이가 달에 사람 보내고 데려왔다는 점쟁이 있으면 내가 과학을 포기하겠어. 그 사람들은 그건 못하지.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차이를 모르고 이 사람 말도 귀에 솔깃, 이 사람 말도 귀에 솔깃 이래서는 안 돼. 정말 우리의 알의 기본 틀 원리가 어떤 구조로 해서 무엇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거고 그것이 못한 거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리는 그 능력이 자연철학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걸 찾는 게. 그 동아시아에서 리기를 얘기할 때 그 리는 오늘날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할 때 할 수 있는 어떤 이치 그거와는 다른 건가요? 그걸 포함하는데 그거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당연히 포함하죠. 포함하는데 더 넓게는 우리가 행위 규범의 리도 있는 거예요.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도 이치에 빠져야 된다고 봐요. 그 리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그 후대에 와서는 도덕적인 규범을 그 리라고 하는 방향으로 많이 기울어져 갔는데 본래의 기본은 자연의 이치가 더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주설 같은 책에서는 주로 자연의 그 이치를 얘기하지만 거기서도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한 것도 그런 리에 속한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꼭 그거 같은데 그 머스트라고 하는 그 조동사라 그러나 그게 이제 우리 일상을 얘기할 때는 이제 뭐 해야 된다라고 규범적이고 강제적 이렇게 쓰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서술하는 걸로도 쓰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치가 확대가 돼서 이러이러 해야 된다는 규범과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그렇게 뭐 그런 변천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구분을 안 하고 동아시아에서는 리라고 하는 개념은 그 둘을 그냥 다 담고 있는 걸로 그렇구나. 이제 장영광의 이 얘기로 보면 그러니까 이 예측적 알을 갖게 되면 무불통지가 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뒤에 라플라스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과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라플라스의 그 자신만만함, 뭐 이것을 이제 어떻게 그렇게 오만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거에서부터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이제 장영광의 이거를 보면 그 이치를 알면 오늘의 일로서 과거도 할 수 있고 미래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담담한 서술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한편으로는 와 정말 그런 이치가 있단 말인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이렇게 막 이제 신비로웠다가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여튼 예측적 알미라고 하는 게 그 이런 구도를 갖게 되면, 이제 이러한 이치만 확실할 수 있다면 정말 무불통지가 되는 그런 구도를 가진 건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 우주설의 그 내용에 자세히 듣다 보면 두 가지로 또 분리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걸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이제 이렇게 그냥 구분하는데, 그 기준은 뭐 분명히 잡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하나는 우리가 직접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관찰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다시 말하면 알의 연결 구도가 거기까지 닿느냐 안 닿느냐, 이걸 이제 중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근데 지금 그건 현대과학에서도 마찬가지. 현대과학에서는 그 역학적인 예측의 범위와 그다음에 통계학적인 예측의 범위는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예측이 안 되는 거를 또 이용해서 확률적으로 또 예측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 예측적 알에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도 다 되느냐? 그걸로 다 구성할 수 없는 더 복잡한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현실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은 이제 많이 있어요. 그건 다 인정을 하죠. 근데 이제 이상을 말하면, 그 이상을 얘기하면 이걸 가지고 다 알아내는 그런 시도를 하고, 그 시도를 함에 따라서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 이 정도로 파악을 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계들을 한계는 인정을 하고 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군요. 예, 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좀 중요한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좀 이제 문헌을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를 보면 이제 변화의 원리와 그리고 현재 상태를 확인을 앞서 미래 상태를 산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도를 찾아내셨고, 그다음에 이제 특성과 상태, 이거를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장영광이 얘기할 때는 형이 없는 형과 상이 없는 상이 있는데, 형이 없는 형이 이제 특성을 말하는 것이고, 상이 없는 상이 이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실은 이제 장영광이 다 얘기할 때보다는 선생님께서 이제 이해한 틀이 이것과 잘 맞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형이 없는 형을 이제 특성으로, 그리고 상이 없는 상을 상태로 해석을 하셨는데, 현재로서 이제 저희가 수학을 안 하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분명하게 하긴 힘들지만, 특성과 상태 그리고 변화의 원리, 요 이제 이 예측적 알미의 3요소인 것 같은데, 그 3요소에 대한 좀 설명,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이게 요 그림은 선생님 그림인데, 그 요 정리 참 잘했는데요. 특히 이거 첫 줄은 아마 최 박사가 이거 만들 것 같은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대상으로 하느냐, 네. 대상의 특성을 구분하지 않고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대상이라고 하는 건 뭐며, 그것이 분명히 잡혀야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 중에 현재는 어느 상태에 있다. 그럼 여전히 그것은 앞으로도 이거 그대로 존속이 되지만 상태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대상은 같은 대상으로 가지만 이 상태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죠. 예,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변화의 권리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 상태가 알려진다. 이제 그런 건데 보통은 요 밑에 부분만 나도 요 밑에 부분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위에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대상이라고 하는 건 수많은 다른 게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이거 달리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대상들이 중요한 공통점을 우리가 추상화해서 그 공통점에 관한 한 것이 된다. 이렇게 가지 않으면 이게 보편적인 이론으로 쓸 수가 없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얘기 따로따로 하자면은 되긴 되는데 이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한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골라내고 또 상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걸 골라내고 아까 형이 없는 형, 상이 없는 상. 그러니까 그것들이 형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이 없는 형을 제대로 잡고 그 다음에 상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그 중심적인 것을 전체를 포괄하면서도 중요한 그 상태를 찾아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개념 가지고 하지만 그 적용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모든 것이 다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변형을 시키면 많은 거에 적용이 되는. 그래야 상당히 그 보편성이 있는 거의 어디에나 적용이 되는 그런 이론이 만들어지죠. 그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개념의 특성으로 지금 특성과 상태 개념, 변화의 원리 이 세 가지가 중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뭐 책과 책상과 뭐 이제 뭐 돌멩이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본질에 있어서 관통하는 어떤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렇지. 그 요소들 중에 일반적으로 특정한 조건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특성으로 분류하고 변하는 것을 상태로 분류를 해서 변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이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특성과 상태라는 언어로 변화의 원리를 구성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아주 우수한 학생. 바로 핵심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바로 그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물리를 배우고 하면 그런 말이 없어요. 물리교과서도 없고 물리 교육 속에도 없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의 그 철학적인 구조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슨 법칙 뭐 이래가지고 그저 현상 하나에 대해서 그냥 이 현상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버리는데 지금 얘기한 바로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례를 그거가 각각 거기서 어떻게 구현했느냐를 따져가지고 보면 그러면 이제 그 틀 속에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틀을 분명히 하고 그 틀 속에서 이제 처음 상태라고 하는 건 뭐가 되고 요건 뭐가 되고 요건 뭐가 된다. 요건 이제 뉴턴이 만들어 낸 걸 여기다 대입을 시킨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의 훌륭한 예측적 알고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그 뉴턴의 변화법칙 고전역학을 선생님 이제 심화기도로 구성하신 거고 여기는 이제 선생님 다 쓰신 거를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그렇지. 여기서 제가 되게 흥미롭게 본 것은요 대상의 특성을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질량 그리고 대상이 받고 있는 힘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대상의 어떤 정체성을 하는 거죠. 이만한 질량 가지고 있고 이만한 힘을 받고 있는 놈이라고 정체성을 규정을 했을 때 변화의 원리가 그 특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지는 특성을 가지고
변화의 원리를 서술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네. 요것만 알면 이 변화의 원리는 이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알면 여기다 대입하면 그러면 이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지. 이건 일반적인 형태인데, 그래서 이건 지금 힘이라는 것을 안다고 치고 이제 운동량은 또 이게 질량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우리가 원하는 바로 요 대상에 대해서 이것이 뭐고 이것이 뭐냐 하려면은 요 특성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 아는 힘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변화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랄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이게 좀 너무 과언이 같은데 변화의 원리가 뭐 내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되나요? 변화의 원리는 대상에 내재한다는 것보다도 그냥 우주 그 자연 전체에 그냥 그 적용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뭐 어디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우주 현상에 적용이 되는 어떤 네. 거고 여기다 이제 근데 그 형태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 형태만 였었지만 요거가 뭐고 요거가 뭔가를 알아야 이거 쓰는 거고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것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특성을 알아야 저걸 적용. 저거는 이미 공통적으로 먼저 안다고 치고 특성을 알면 거기다가 특성에 맞는 걸 집어 넣으면 진짜 그 변화를 예측하는 이제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뭐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여튼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구도만 갖고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했고요. 이제 고전 역학을 봤을 때 알았는데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그 특성을 이루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는 있을 때 개별 사물들의 특성은 그 본질적 요소를 정량화하거나 어떻게 해서 측정을 해서 알아내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특성은 그냥 저절로 주어졌다보다는 다 알아내서 그렇지. 예 그걸 가지고 그렇지. 이제 진짜 보편적인 변화의 원리에 넣으면 개개마다의 그렇지. 상태들을 알 수 있다. 상대 변화. 예, 이런 구도인 거죠. 그런 예. 거죠. 맞아. 이런 이제 그 완성된 형태의 구도가 이제 주역점이라든가 이런 다른 예측 행위라는 다른 유사 지식들에는 없었던 거죠. 없지. 그래서 주역을 치자면은 주역에서도 전개가 이렇게 나왔다. 네. 근데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된다 하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 방법을 여기다 쓴다고. 해석 방법.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쓰는데 네. 이것이 신빙성이 분명치 않아. 그러니까 이것도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고 그렇지. 대상과 이것 사이에 관계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든 이제 뭐 있어요? 나름으로 이제 연결하지. 이거에 대해서 점을 치거든. 이거 문제를 놓고 네. 이거에 대해서 점을 쳐요. 그럼 전개가 나왔어. 아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뜻이다 하고 해석을 해서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를 지키긴 해. 아 그래요. 그렇지. 그런데 이것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걸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렇지 않고는 저를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 뭔가 하여간 그 틀거리지는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뭔가 삼가온 생명이라는 네, 책에 그 주역과 양적학이라는 그 예, 논문이 바로 거예요. 이 양적학도 이 틀을 가지고 있는데 주역도 이 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틀을 비교해서 바로 이 틀을 비교해. 주역 같은 경우는 대상의 특성에 이제 남자냐 여자냐 태어난 시간 뭐 별자리 이런 게 특성에 들어가는 게 그건 고정된 근데 알려진 거잖아. 상까지 던진 거는 그것도 상관없이 지금 뭐가 나온 거 그냥 여기 앉아 있는 때 이걸 던졌을 때 이거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특성인 이건 거지. 그냥 저절로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온 결과가 특성인 거지. 그러니까 뭐 하여간 근본적으로 이거를 벗어나는 어떤 그 예측적인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어딘가 이거에 해당하는 거를 나름대로 집어넣어서 뭔가를 만드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지막 질문 정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제 그 1장과
이 장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알의 바탕 구도를 여헌의 논지로부터 선생님이 이제 끌어냈는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게 또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던지는 질문들이 이제 근거하고 있는 이제 알지 못하던 바탕의 어떤 관념들이라는 것인데 이제 이걸 정리한 부분이 여헌이 왜 대지는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질문과 반대로 뉴턴은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사과는 왜 떨어지는가 그래서 어떤 대상이 누구는 떨어지는가를 묻고 누구는 왜 안 떨어지는가를 묻는가라고 하는 게 그냥 문화적인 차이 뭐 이런 걸 넘어서는 어떤 본질적인 알의 어떤 그 틀거리가 그 밑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적을 하셨고 이제 그게 이렇게 어떤 그 알의 기본 구도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중요하게 지적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조금 이게 어렵게 먼저 좀 여쭤보면 그 선생님 과거 저서 중에 이제 과학과 메타과학에 보면 이제 의미 기반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고 그 중에 이제 서술 공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요한 어떤 동력하는 이론들이 이제 논의를 펼쳐가는데 그 중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부분 말고 이제 저간의 어떤 그 의미들을 부여해주는 이제 지적인 틀이 있고 그걸 의미 기반이라고 하면 의미 기반 중에 몇 가지 주요한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서술 공간이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그 서술 공간 딱 그 얘기인가요? 거기 있지. 근데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시간 공간의 개념을 바탕으로 사물을 연결해서 본다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시간 공간 개념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것이 시간 공간 개념을 우리가 학습받은 게 아니야. 태어날 때는 시간 공간 개념이 없다고 봐야 옳겠죠. 뭐 아무 그런 그 의식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20살만 되면 시간이 뭐고 공간이 뭐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교육 안 받은 사람도 학교 문밖에 안 가본 사람도 공간이 뭐고 시간이 뭔지는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 결국은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모든 경험을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여기 있는 게 하고 여기 있는 게 다르다. 이게 뭐가 다르냐? 이 공간의 위치가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공간이라는 개념을 바탕에 깔게 돼요. 이 공간이라는 개념은 머릿속에 얻어지는 거지. 또 조금 전에 거하고 후에 차이가 있죠. 이건 시간의 차이다. 시간은 이렇게 또 순간순간 쭉 지나간다.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어제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오늘 또 내일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틀, 공간이라고 하는 틀은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닌데 자기가 어떤 그 자기의 지적인 그 바탕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사물을 보는 거야. 이게 아주 놀라운 건데, 그건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동안에 자기가 그 의식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걸 내가 그 자득적 개념이라고 내가 부르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미 그거를 가지고 사물을 본다. 근데 물론 사물을 보는 동안에 그것이 수정될 수도 있어. 요거 맞아면 이게 바탕 틀이 잘못됐구나 하고 느끼는 수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이건 무의식 속에서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벌써 아마 초등학교 한 중반 정도 되면 다 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시간 공간 내고 말하면 알아들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간 공간 개념이 전부 똑같으냐? 사람마다 다르냐? 또는 시대마다 다르냐? 여기서는 분명한 이제 얘기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면 뉴턴은 다 같다. 또는 유명한 칸트는 이거는 이성 속에 이미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를 수가 없다. 그래서 공간에는 유클리드 기하학이 성립해요. 공간.
아, 이걸 우리가 경험해서 찾은 게 아니고 이성 속에 나왔다. 이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정교한 공간 개념을 가지고 또 시간은 독립적으로 있는. 그래서 3차원 공간 3차원이다 하는 거는 이제 세 수직된 방향으로 변화가 가능하면 3차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그와 완전히 별도로 쭉 과거에서도 미래로 가는 하나의 직선상에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1차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다 이거지. 지금부터 몇백 년 전으로 가면 공간 3차원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공간은 2차원하고 독립된 1차원. 그러니까 평면상은 대등해요. 이 방향하고 이 방향이 대등하고 다를 게 없어.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의 수직선을 기준으로 위치를 다 얘기할 수가 있어서 공간은 우리가 팔을 움직이는 거 보니까 여기도 뭐가 공간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공간이야. 왜냐? 여기는 물건을 놓으면 떨어져. 떨어져. 그래서 이거 다른 성격을 가진 공간이 하나. 2차원은 이건 대등한 것이 두 개의 차원이 있고 이 짝은 독립된 또 하나의 차원. 그러니까 마치 시간이 별도로 다른 차원을 가지듯이 이 수직 공간은 공간인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2 플러스 1차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뭐냐 하면 물건을 떨어지게 하는 성격을 가진 공간. 그래서 이 방향으로는 떨어져야 정상이야. 여기서 무거운 게 공간이 붕 떠서 안 떨어지면 이건 설명을 해야 돼. 왜 이게 안 떨어지느냐. 그런데 대지를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를 보니까 밑바탕이 비었어요. 서쪽으로 해가 내려가서 밤새 동안 그 밑을 통과해서 아침에 동쪽으로 올라오는 거야. 이게 비인 거 틀림없어. 이게 얼마나 크냐 이거야. 무겁고. 이거 호롱이 또 있다 이거야. 이거 왜 안 떨어져?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2 플러스 1차원에서는 이게 떨어져야 되는 건데 무거운 거는 가벼운 건 또 낮을 수도 있지만 무거운 건 떨어져야 되는데 이 가장 무거운 대지가 안 떨어진다. 아주 중요한 예외가 생긴 거죠. 이 문제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우주설에 그 문제로 등장하고 그걸 풀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3차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3차원은 근본적으로 이거하고 이것도 완전히 같은 성격의 것이 셋이 다 같은 성격이다. 그러면은 이쪽으로는 안 떨어지는데 이쪽으로 떨어진다 이래요. 이걸 이번에 설명해야 돼. 이 같은 건데 여기에 안 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이거 예외적으로 떨어지니까 이거 왜 떨어지느냐 한 것이 뉴턴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과라고 이제 제시했지만 이 사과가 왜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정말 하나는 대지가 왜 안 떨어지느냐, 하나는 사과가 왜 떨어지느냐. 그 서로 다른 질문이 나온 배경은 서로 다른 공간 개념의 차이다. 그러니까 바탕 개념의 관념의 차이. 이게 뭐냐면 한쪽은 이건 떨어지는 것이 정상으로 보고 안 떨어지는 걸 이상으로 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이번에는 3차원이면은 당연히 이건 안 떨어져야 되는 정상인데 떨어지는 게 있으면 설명을 이거 돼야 돼요. 그래서 3차원으로 보니까 이걸 설명하다 보면 지구가 당기는 힘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여혼의 입장에서 보면 힘이고 뭐고 이건 공간의 성질이기 때문에 무조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는 설명이 되죠. 그래서 같은 걸 보더라도 우리가 바탕관념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질문이 정반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3차원을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하고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해낸 이것이 고전역학의 놀라운 성과죠. 이 중력이라는 힘을 아까 거기 집어넣어서 운동을 다 설명하는 거, 상태 변화 법칙을 가지고 그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고전역학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힘이 지구가 당기는 그 중력.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을 써야 되고 만약에 2 플러스 1 차원이면 중력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요. 그거 있든 없든 간에 공간이 그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 떨어지는 게 나오면은 이게 이제 문제거리. 그것이 없었더라면 아우 문제가 다 이해가 된 거죠. 이것저것 다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됐는데 이 맞으면 이 대지가 안 떨어지는 데서 문제가 걸릴 거예요. 그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 차원 개념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혹시 제가 이런 식으로 그려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은지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요렇게 우리가 쓰는 게 보통 이제 3차원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제 이게 몇 차원이다라고 할 때는 요 이제 선분들이 그러니까 각각의 이쪽 방향의 이제 스케일, 이쪽 방향의 스케일을 나타내는 선분들이 붙어서 서로 연관을 맺고 그래서 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개인데 세 개 안에 점을 찍어서 그것의 어떤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면 만약에 이제 이 축들이 뭔가 변화가 생기면 X축에 대해서 숫자가 변할 때 Y축에 대한 숫자, Z축의 숫자가 같이 연동된다. 그렇죠.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좋은 얘기예요. 한다고 하면 이제 여원의 이제 2차원 공간과 위아래 공간은 이게 붙어 있을 수가 없고 떨어져야 되고 또 시간 역시도 이것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근데 논할 땐 같이 논해야 되기 때문에 한 바닥에는 그리되 이제 여기에 숫자 변하는 게 여기에 영향을 안 주고 여기 숫자 변하는 게 여기에 영향을 안 주는. 하지만 이 공간 자체가 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 시간축으로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거는 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를 이 좌표측을 갖다가 지금 이 안에서는 바꿀 수가 있어요. 평면 안에서는 여기를 x, 여기를 y, 이거 z인데 이 안에서는 바꿀 수 있지만 예. 이게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거는 이쪽을 거슬릴 수가 없어. 이건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는 없고 평면 안에서는 바꿀 수가 있고 이건 따로 봐야 되고 하는 것이 이 플러스 1차원. 여긴 이렇게 돼도 대등해. 이렇게 돼도 대등하고 세 방향이 다. 그러면 이게 이제 3차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 3차원으로 좌표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위치를 셋으로 다 바꿔도 돼. 셋이 다 대등한. 요것만 대등하고 이건 다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그것이 이제 이 개념. 그래서 이 차원이 높을수록 이제 좌표를 네 방향으로 다 바꿀 수 있으면 4차원, 세 축에 대해서 바꿔도 되면 3차원. 그러니까 세 축에 대해서 바꿔서 자기가 바꾸지 모르는데 아무 때나 봐도 완전히 구분이 안 돼요. 바깥인지 안 바깥인지. 자연 법칙이 3차원 공간으로 어느 방향으로 해도 대등하게 적용이 되면 그게 3차원. 그 다음에 2차원은 이 면에서만 대등하고 여기서 이렇게 된다면 이게 뭔가 대등하지 않다. 그러니까 중력이 공간에 중요한 성질로 남아있다면 수평 방향하고 이 방향은 이건 다른 거야. 여긴 미끄러지는 방향이고 여기는 안 미끄러지는 방향이고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이거죠. 저거는 이거나 대등한 거야. 근데 미끄러지지 않냐? 그건 중력을 생각했으니까 그렇지. 중력을 빼봐라. 똑같다.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차원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까지는 그래도 쉽게 우리가 일단 그릴 수가 있으니까 갈 수가 있는데 이제 4차원으로 가느냐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다음에 중요한 점프인데 그게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나온 거고 그걸 우리가 이제 이해한다는 거는 지적인 도약이죠. 그건 정말 이것까지 합쳐서 4개 차원이 된다는 거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걸 이해하는 거가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가 되죠. 20세기에 와서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최초로 이해가 되는 그런 거죠.
시간이 많이 돼서 뭐 더 말씀을 더 길게 하긴 힘들 것 같고요. 이제 그 온라인 자료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아마 선생님 실제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시는 게 아마 4월이 될 텐데요. 그 이제 4월에 처음 만남을 하기 전까지 수강 신청을 한 학생들한테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자 뭐 이렇게 권할 말씀 한 말씀만 있으면 해주시고요. 내 생각에는 이 책을 재미있게 읽어라. 말하자면 너무 어려우면은 뭐 그거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씨름하지 말고 재미있게 익혀 주면 좋겠다 하는 거 하고 내가 그 과제를 아마 2세트를 냈어요. 아 예. 그래서 그 과제에 대한 답을 그동안 좀 자기 식으로 전부 정리를 해서 다음번 이제 그 정식 강의할 때에 제출해달라. 그동안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그 공부한 내용, 이제 물론 그거에 관계없이 더 적어 줘도 좋은데 뭐가 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서 답을 써라까지는 내가 못하겠고 문제를 내가 줄 테니 답을 써봐라. 그 정도로 내가 절반은 해주시는. 그 정도로 내가 낸 게 있으니까 그저 그거 하나를 그냥 그 동안에 뭐 숙제로 생각해도 좋고 그 공부거리로 생각하면 되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이 책을 재밌게 읽어달라. 그 정도 부탁을 하면 되겠어요. 네. 그럼 오늘 말씀은 나 네. 추가로 질문도 있거든요. 선생님 이제 좀 약간 별도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이제 뒤쪽에 가면은 이제 또 다른 어떤 알미랄까 인간으로서 우주의 존재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의미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설명해 주시긴 하는데 보통 그러니까 저도 잘 설명이 안 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 기후 위기, 환경 위기 또 심지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 전 감염병 때문에 막 난리가 났는데 공부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물리하고 막 그것도 모자라서 자연철학 이거 공부해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되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그러니까 직접적인 도움이나 지식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달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어요. 내가 여기서 살아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 알고 보면 우주 138억 년의 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정말 놀라운 기적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나라는 존재가 지금 현재 여기 와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일찍 죽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상당 기간을 내가 살게 돼 있는데 이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삶을 내가 얼마나 정말 의미 있게 채우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도 살아있는 한 그게 남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채울 거냐 하면 정말 이 우주가 뭐며 나가 뭐며 그러니까 산다는 게 뭐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찾은 답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내 삶을 내가 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한테 이게 주어진 그거에 따라서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그게 자기 삶을 소중하게 여기면은 자기 삶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삶이 일어납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 삶의 뭔지를 결정해주는 판단 근거가 바로 이건데 그걸 제외하고 헛살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을 자꾸 그걸 통해서 나를 파악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사는 그 길을 살피자 하는 거를 목적으로 삼는다면 지금처럼 좋은 계획 없어요. 왜냐?
밖에 나가 다니기도 어려워. 그리고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면 돼. 알겠습니다. 네, 됐어요? 네.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생했어.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